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동신 위원님 모시고 우리 사회의 언론과 지금 돌아가는 정치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방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예. 나라 걱정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네. 아유 참 은퇴하시고 그냥 어디 좀 이렇게 좋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시원한데 예, 다니시도 지금 바쁘실 텐데.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참 예.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요즘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뭐 이 추이로 보면 살짝 이렇게 한꺼풀 꺾이는 이런 추이가 보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청와대가 청와대 TV라는 걸 만든대요. KTV가 있고 국정홍보TV로. 그럼 청와대가 뭐 청와대에 이 춘추관도 있고 이런데 그 청와대 TV를 만든다라는 거는 유튜브로 하는 이 뉴스 브리핑 비슷한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직접 출연을 하신대요. 좀 뭐 신문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언론 정책을 전두환 시대로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땡전. 네, 땡전 시대로. 왜냐하면 정부도 옛날에는 뭐 봉보 기능을 정부 부처에 뒀다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에 대한 홍보라는 건 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신하고. 그 KT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책 방송이라고 KTV라고 있는 것도 그것도 뭐 국고 낭비하는 거죠. 시청률도 형편없고. 근데 결국 청와대 TV 만들어봐야 그 누가 보겠습니까? 그건 안 봐요. 그게 일종의 그 자가 발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 일반 언론들을 불신하고, 이건 뭐 홍보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쫓기는 마음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전두환 땡전 시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청와대가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춘추관에 와서 지금 코리아 패싱이 사실이 아닌데 문 대통령과 트럼프 간에 통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뒤늦게야 저는 뉴스 브리핑에서 일찌감치 이야기를 했는데 뒤늦게야 이게 왜 대통령이 휴가가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통화가 안 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국가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왜 청와대에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을 씁니까? 뭐 홍보수석이면 홍보수석이라고 하고 대변인이면 대변인이라고 하고 춘추관 관장이면 관장이라고 하지 저런 식으로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은 겁니까? 그거는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댈 만큼 소수를 밝힐 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코리아 패싱이 아니다라고 말 한마디 한다고 국민들이 일반 여론들이 언론들이 그걸 신뢰합니까? 자기도 그러면 코리아 패싱이 아니다라는 말이 창피해서 창피해서 그런 거죠. 익명으로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걸 정말 자신 있게 해명하려면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기자들이 뭐 충분히 질문합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우병우 문제를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청와대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고위 관계자가 좌파 언론과 수구 기독 언론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흔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시시하길래 제가 TV 나가서 그랬죠. 좌파 언론과 수구 기득권 언론이 누구인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누구인지 좀 밝히고 이렇게 말을 해라. 근데 정말 기자는 지 이름으로 글을 쓴 사람은 실명으로 쓰는데 그걸 기자에게 춘추관에 와서 이야기를 했다면 공식적인 그걸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로 브리핑을 하는 이 자리와 모양을 갖추어서 한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술 먹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표현을 쓴다. 근데 자신이 없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세상 살면서 우리 정권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걸 보는데 꼭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야당의 얘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부는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뭐 오바마 같은 사람 보세요.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자기가 당당하면은 국민들을 설득시켜야지 자기를 밝히지 않고 뭐 기존의 그 미디어를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 TV를 만들고 이거는 아주 그 말하자면 폐쇄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느 정권이건 성공을 해야지 국가가 성공하는 거지. 어느 정권이건 실패하면 국가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아니 너무 일찍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는 거는 참 우려할 만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은 겉으로는 소통 이런 걸 누구보다도 더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포장만 그런 거죠. 그러면서 먼저 사람이 너무 폐쇄적이고 불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자도 자기가 끌어안고 무슨 그런 건 모양 포장만 그런 거지 실제는 이건 점점 퇴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게 수박 화채 먹고 무슨 생맥주 먹고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의자 땡기고 식판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싶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건 본질하고 먼 거죠. 그게 도대체 국민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호메어를 입고 손을 흔드는 거는 그 집안의 가정사에 관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게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그 보안이 매우 중요한데 저렇게 그 경호를 이상하게 하고 다니다가 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거는 우리 국가 원수가 말이에요 분단된 상황에서 어떤 피해를 입으면은 이게 국가의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상당히 국민과의 접촉을 자유스럽게 늘린 그런 취지에서인지 몰라도 좀 위험하거든요.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국가 대통령을 위해할 만한 세력이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건 모릅니다. 그건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이고 또 베라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지. 참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고. 예, 쇼통이죠. 그 포장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 내용이 좋아야지. 기자회견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생각 웃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게 국민들이 안심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전화기 단속이나 또 기자들이 비서동으로 못 가도록 하는 이런 단속은 또 철저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이죠, 이중성. 근데 지금 이 타겟민의 이런 어떤 지금 대국민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프로파간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말이 프로파간다겠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프로파간다입니다. 예. 일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계속 내보내는 그래서 여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런 행위를 프로파간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선동이지만은 선동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럼 역사적으로 프로파간다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치 시대 게벨스가 아주 선전상을 했죠. 선전상을 했죠. 히틀러를 그렇게 우상화하는데 일조한 사람이죠. 근데 이 나치도 사실은 히틀러가 의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다수당이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히틀러가 힌덴베르크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하다가 나중에 제3국, 제국입니까? 열어가지고 총통이 됐죠, 그죠? 합법적인 절차, 민주적 절차를 밟았죠. 그런데 그때 보면 괴벨스가 독일 국민들이 철학이나 신앙, 도덕, 양심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참 최고의 수준에 있었는데 근데 괴벨스가 거의 당시 영상을 보면 국민들이 전부 줄을 서서 하일 히틀러 하는 장면을 보면 말입니다. 아주 놀라워요, 그죠? 집단 광기를 유도하는 거죠. 그
괴벨스가 히틀러하고 마지막에 벙커에 같이 있다가 자기 애들, 괴벨스가 독일의 게르만 혈통을 늘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괴벨스가 상당히 못생겼지 않습니까? 왜소하고요. 다리를 좀 예. 절고 그런다고. 또 좀 예. 괴문처럼 좀 장애인이고 뭐. 예. 콤플렉스도 많을 건데, 그 독일 혈통을 늘린다고 또 애들은 뭐 한 6명이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연년생으로. 애들 다 양미기고 자기도 죽었는데, 근데 이 프로파간다가 그 시대나 통해야 된다. 그 시대.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한 80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한국 땅에는 아직도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정치적 통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을 상당히 과소평가한 거죠. 그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전체주의 시대가 아니고 소통을 안 하면 망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소통을 포장을 해가지고 가짜 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제 숙제가 밀려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맞을 거를 나중에 다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어느 날 이제 보물 터지듯이 얻어맞겠네요.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기자회견 안 하고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제 기자회견이 쏟아지면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 기자들이. 예? 그 사람들은 기자가 되는 게 아주 사람을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을 괴롭히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닥쳐올 겁니다. 이제. 자, 그런데 요즘 언론들의 행태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 언론이 돈이 많은 최고 재벌, 그리고 권력이 최고 센 대통령,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언론이 그 두 사람이 힘이 자연적으로 빠질 때까지는 거의 하이에나 때처럼. 네. 예? 하이에나죠, 하이에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언론은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다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있죠. 네, 옛날에 저 KBS 사장했던 양반인데 돌아가셨는데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고 썼어요. 원래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생생할 때는 이 하이에나들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다가 병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사자가 있으면 그놈 죽으면 뜯어먹을 거라고 옆에서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박통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될 때 이 하이에나 언론들이 굉장했는데, 문제는 박통은 그리 될 줄도 모르고 뭐 9월달까지도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었어요. 아까 말한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좌파 언론과 수국 기득권, 부패 수국 기득권이 합작을 했다고. 박통이 이제 옛날 박통 대신에 최근에 박통 얘기하시는 거죠. 박근혜 씨. 예. 그런 부분은 그저께 모를까요?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 회사를 경영하건 국가를 경영하건 들리지 않은 소리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예? 가까이 봐서 달콤한 얘기만 해준 사람만 기분 좋아하면은 쓴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근처에 오질 않죠. 그러면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정보에 편식을 하게 되니까는 그렇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가지고 침몰하고 만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런 어떤 결과가 오기 전에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면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위기에 대한 시그널을 여러 군데 심어놔야 위기가 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미리미리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기에 대한 시그널을 6개월만 빨리 들었다 하면 저 지경까지는 그럼요. 안 갔겠죠. 네. 그런데 본인이 워낙 근위적이고 또 소소하면 소통하다 보니까 누구도 위기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꺼렸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들으면 싫어할 일을 내가 굳이 왜 말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뭐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총리부터 비서실장, 수석장관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정무수석도 거의 못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비서실장도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은 이제 근무를 안 한 거죠. 근무를.
그 이번에 타격민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사람이 미국 백악관의 공보국장을 열을 하다가 트럼프 편에 서서 그 딸 이방카와 사이 구순을만 믿고 온갖 그 막말을 이 트럼프의 정적들한테 대신 공격하다가 열흘 만에 쫓겨난 이 스카라무치라는 친구가 있죠. 그 사람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탁현민이라는 사람은 뭐 우리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이제 곧 그만둘 겁니다. 이제 흘러가는 사람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 개별수는 없어도 예. 오랜 세월 동안 양성한 이 언론계에 예. 신문 방송계에 퍼져 있는 예. 전교조 교육을 받고 민노총에 또 속해 있는 그런 조직의 그 기자 PD들이 신문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언론에도 그런 애들이 다 있어요. 말하자면 주사파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간부 데스크는 뭐 뭘 균형을 잡는다 해도 예. 올라오는 것이 그 주사파 교육을 받은 기자 PD들이 올라오는 것이 원본이 그러면 일일이 다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언론 상황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미를 봐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김대엽이 때 재미 봤고 그 다음에 뭐 17대 국회의원 때 또 그 탄핵 반대 방송하면서 재미를 받아서 탄도리들이 뭐 대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뭐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대 중반이 됐죠. 386들이. 그 세 번째 광우병 가지고 피디수첩에서 또 이명박 정부 흔들어 놓고 네 번째는 요번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흔들어 놓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요번에도 보니까는 뭐 보수 언론인 그 보수 성향의 언론인 11사람을 어떤 좌파 언론 단체에서 뭐 사진을 탁 11명을 대고 이런 사람들을 종편에서 계속 쓰면은 너희들 재심 받는데 뭐 3년마다 재심 받고 또 1년 연장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심 받는데 너희들 안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보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했던 김진 씨가 이게 블랙리스트지 뭐가 블랙리스트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수 성향의 종편에서 그런 분들을 지금 뭐 별로 안 쓰고 있답니다. 저도 보수 성향의 언론에 일체 출입 금지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안 들어 있었는데. 이 언론이라는 게 몸을 차리고 이러니까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몇 개 리스트가 있었는데 어떤 리스트는 들어 있고 어떤 리스트는 안 들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 있는 줄 알고 확인도 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서 황장수, 민영상, 황태순 등을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와서 누가 저한테 좀 웃더만요. 전해주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에서요. 이 좌파에 의해서 언론계가 장악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민낯도 저는 보수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물론이죠. 솔직히 보수가 보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 언론들이요. 재벌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도를 제대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없죠. 그리고 보수 정권이요. 예. 고영태한테 자료를 일찌감치 받아놓고 그걸 1년씩이나 묵히다가 또 자료를 누가 줬는가까지 고영태가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차라리 1년 전에 공개를 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터뜨리면은 지들 곤란해지니까 묵히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언론입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딴 데서 가져갔다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뭐 보수 언론의 이 주필이니 보수 언론의 간부들은 아까 밑에서 문제라고 그러는데 저는 밑에서는 이제 언론인의 사명을 상실하고 사실 운동권 의식을 일부 좌파 언론에 있지만 일부 보수 언론에는 엘리트 의식, 수구 기득권과 결탁된 엘리트 의식이 기자들이나 언론인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요 한국 사회에 일개 기자에 불과한데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인들이니 뭐 대단한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다니면서 큰 착각을 하지요.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 기자들은 올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킬해버리니까는 그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 마치 기득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로 도전하지를 않으려고 차라리 좌빨들 중에 방향이 틀렸지만은 걔들은 위에하고 부딪힐 생각을 하고 위로 올릴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잘못되어가는 좌파 진영의 문제나 썩은 보수의 한부들을 보도하려고 하는 부분을 먼저 알아서 자기 검열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사 이렇게 수뇌부나 이 데스크라는 사람들은 전부 사회 기득권화 돼갖고 솔직히 영화 뭐 내부자들이나 이런 거 하고 뭐가 별반 다릅니까? 저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봅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망하는 거는 제가 어떤 분 그 외국 사람의 그 주장을 봤더니 이 지식인이라는 개념이 서양하고 우리하고 다르답니다. 서양에서는 지식인이라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지행합의론. 근데 우리나라 지식인은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별개입니다. 이 방송계에도 저보다 많이 아는 교수 학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은 절대 나와서 저같이 바른 소리 안 합니다. 왜? 저희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출세할 일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고 줄 서야 돼.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이 나라가 6개월 후에 망하느냐, 1년 후에 망하느냐,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고,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3시간 내에 다 한국 자본이 빠진답니다. 그럼 한국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뭐 최악의 경우겠지만 이게 그런데 지금 대사관주의를 뺑 돌아서 말이야 사드 철수를 하고 말이야 반대하고 특벌에는 뭐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가서 기분 나쁜 얘기 엉뚱하게 얼마 전에 하고 한국 언론하고 한 군데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의 외신에 그게 그 번역돼 갖고 실리는 바람에 무슨 트럼프가 경로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문정인이가 얘기하는 게 누가 얘기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그거 삼척동자도 아는 건데 미국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은 뭐 학자로서 얘기하는 거는 치고 빠지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식인 사회가 이건 나는 그 아주 비겁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런 측면도 또 있다고 봐요. 이거는 거의 좌우 할 것 없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언론과 지식의 비겁함이요. 우리가 우병우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한마디로 앞서서 그런 칸막이를 다 쳐주고 고립을 시키는데 일조했던 우병우가 지금 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 의혹에도요. 현재까지는. 자 이런 부분인데 이 우병우라는 사람을 편을 드는 보수 내부의 시각도 많거든요. 저는 정말로 보수가 저 좌파들이나 무슨 진보나 어쨌든 전부 자칭입니다. 저는 보수도 자칭이고 진보도 자칭이고 좌파도 자칭이고 우파도 자칭이라고 봐요. 스스로를. 이건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우파도 좌파도 아닌 사람들이 다 마치 이념적인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의 실체를 바라보고 자기 먹고 사는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좌파가 김정은을 이렇게 찬양하고 따릅니까? 전 좌파도 아닌 놈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이래 참 안 된다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트럼프하고 문 대통령하고 통화가 안 되고 일본의 아베하고는 됐는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서 휴가를 갔다 온 뒤에 5일 이후에 통화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지금 ICBM을 쐈습니다. 전 세계가 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베하고는 해요. 근데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고 안 하면 언론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무는 뭡니까? 통화가 안 되는 건 둘 사이에 뭐 문제가 있는 건데. 왕따 당할 짓을 그동안에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싱이라는 게 아니 구한말 때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만 빼놓고
일본이 영국하고도 동맹을 맺고 미국은 필리핀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 걸로 다 양해를 받고 그 이전에 동맹 아닙니까? 다 동맹.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긴 다음에 주워 먹은 겁니다. 네. 그 패싱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 뭐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다 알잖아요. 미국은 일본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안부 문제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결코 우리나라 외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있는 팩트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남의 저 공간 앞에다가 말이죠, 대사관 앞에다 그런 걸 소녀상을 세워놓는 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뭐 다른 데 세우는 건 몰라도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일본하고 나빠지게 된 거는 중국의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중국에 말려드니까 결국은 그 중국의 반일 이런 부분에 한국이 말려들면서 그 전선에 같이 서버리니까 한미일 이 삼각안보 동맹을 구성하려는 균열이 생기는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균열이 생겼고 그 네. 사이에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타다가 지금 다리가 찢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잘못했고요.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이 정권에 들어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걸 때문에 사드 연기를 한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지연을 시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전화 통화가 안 돼서 통화를 못하는 바람을 수가로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언론이 그런 말을 보도를 못한다면 이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의 자유가 뭐 지금 종편들은 재허가 문제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아프고 여기 이 공중파 뭐 KBS나 MBC는 그 홍위병들 동원해가지고 이사장 나가라 사장 나가라 지금 면일 대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염치 없는 게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먼저 KBS 사장 정현주가 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 교통방송. 노무현 정권 때 어? KBS 사장을 했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데 이건 뭐 개혁을 하고 내보내야 되고 말이야 뭐 적폐청산호 이거는 2000년에 만든 법에 의해서 17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그건 뭐 우파 정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좌파 정권만. 이게 또 하나의 행사같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정현주 씨로 말하면은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밀린 월급 다 타먹은 매덕 타먹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사람들도 이사회 구조나 뭐 이런 현행 법에 의해서 이사회 뭐 지배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는 뭐 사실이지만 어쨌든 17년 동안 내려온 건데 그러면 지금의 이사들이나 경영진들도 현행 법에 의해서 끝까지 가겠다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강제로 내쫓으면은 소송 걸어서 또 그걸 임기에 정윤주가 받았던 것은 임기에 전에 네. 쫓겨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소송을 걸어서 임기만큼의 그 못 받은 월급을 받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받아갔죠. 예. 예.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거는 이 뭡니까 이 재정적 즉 이 수익적 비즈니스적 이해관계에 따른 약점 때문에 할 말을 못하거나 안 그러면 정권에 의해서 통제되는 구조 아래에 있어서 정권의 전리품이거나 안 그러면 뭐 운동권으로 해서 한 줄을 서서 정권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신문이 죽고 살고 흥망이 갈려있기 때문에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거나 이런 것들밖에 없으면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언론은 거의 부재하네요. 그게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게 어떤 지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진영 논리에 의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진영 논리에 대한 사명감이라도 그러니까 이건 언론이 아니죠. 그거라도 있습니까? 나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없는데 그래도 패거리 문화가 되기가 이거는 뭐 한겨레 경향은 저쪽이고 여기 뭐 최근에 무너졌다가 이제 좀 달라지지만 조선 동아는 또 보수 쪽이고. 제가 그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이재용이가 예. 이 재판에 가가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된 그 뇌물 관련 재판에 가서 2일날
진술을 하다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히 정정을 했어요. 그게 실수를 했네. 급히 정정을 했어요. 아니, 예. 2일날요. 예, 정정했네.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로 바로 정정했는데 근데 그렇지. 2일날 아침에 참 세상에 이게 신은 공평한 것 같아요. 한겨레 신문이 삼성 내부에 오랫동안 정통한 사람이라고 이 소식통이라고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건강하다, 휠체어 타고 다니고 막 병실 안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자, 한국의 가장 진보적인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이재용의 이 재판 정언을 앞두고 이건희 건강하다는 걸 자기들이 취재하거나 사진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보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광고주 중에 제일 큰 게 삼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압력에 의해서 거기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여기는. 옛날에는 이거는 지금 한겨레 이야기는 아니고요. 비광고 지원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만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광고를 하고 연관시켜서 광고비를 주는 게 아니라 너가 광고를 내면 우리가 너한테 돈 줬다고 정권이나 이런 데 찍힐까봐 광고를 안 내도 되니까 돈 받아라. 한겨레나 그런 데가 그런 시스템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선 기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때 거기 이제 선거에서 뭐 편집위원장 이런 게 되잖아요. 그 사람 야 우리 신문사는 그 경영을 무시하고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러겠어요. 이제 아주 뭐 유명한 기자예요, 대기자. 지금도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진보 신문이지만은 삼성을 그렇게 대변하는 거죠. 예? 근데 언론사가 광고도 아닌 형태로 특정 어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가 이게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이 없이 되는 것도 문제고, 근데 참 세상에 웃기는 게 그걸 그렇게 한겨레가 아침에 다른 신문도 아니고 한겨레가 아침에 특종으로 하필 그 시점에 아니 거기다 하나 이제 그러나 뭐 이 결제 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안 되는데 뭐 육체적으로는 건강해 보인다 이런 얘기. 예, 그런데 그날 이제 재판에서 당일 아침에 나왔는데 예. 이재용이가 아버지 살아 계실 때 그 나를 실어놓은 거지. 예. 지금 이게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것도 언론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치권이 물론 큰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리고 이게 언론이라는 것도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는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외국의 언론을 다룬 영화 뭐 스포트라이트라고 보스턴 글로브가 이 성직자 신부 가톨릭 신부들의 그 조직적인 성 문제를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그걸 밝히는 과정을 다룬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상도 받고 있어요. 그런 영화에 보면 언론인들이 취재원과 무슨 깊숙한 데 가서 술을 마시고 무슨 호화 식사를 대접받고 이런 거는 그런 거 예? 그게 오히려 언론인들이 취재원들을 이렇게 해서 밥을 사주고 가면서 취재를 하더라고요. 좀 요번에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보면은 한심한 게 지금 그걸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한선을? 예. 근데 그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자기 돈 내고 밥 먹어라. 그렇죠. 지 돈 내고 밥 먹으라는 그리고 건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선을 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문제 삼은 건 내 돈 내고 못 먹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올려달라.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 지금. 예? 솔직히 이 밥값 제일 안 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자 아닙니까? 언론이? 그럼요. 네. 기자, 경찰, 아니 말도 있어요. 교수, 검사하고 예. 교수하고 기자하고 뭐 이렇게 뭐 고급 술집에 갔는데 누가 돈 낼게 하는데 정답이 뭐냐면 그 술집 주인이 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돈 내는 사람 검사하고 교수고 기자하고 돈 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경찰이 제일 잘 냅시다. 예. 경찰. 예, 경찰이 그래도 예. 세상 물정을 좀 알아서 그런가 밥값은 좀 내는 편이고 예. 제가 밥 먹은 기자들 중에 밥값 내는 사람 잘 못 봤고
뭐 기자들은 그냥 부르면 내가 네 만나서 밥 먹어주는 것만도 예? 그냥 친구노로 불러도 예. 그거 뭐 대단한 거다. 아, 그리고 그 사람들 누구하고 밥 먹었다는 거 다 보게 돼 있어요. 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직자는 자기 돈 내고 먹는 걸 원칙으로 하라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걸 더 올려달란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 그래서 언론이 어떤 부분에는 자신들이 사회적 공기라고 언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이 권리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영란법 포함시켰다고 기분 굉장히 나빠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그러면 특권의식을 가진 거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기자한테 뭔 자료를 줬는데 보도를 안 하고 딴 데 갖다 준 걸요.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 윤리하고 난 거죠. 우리 여기 사무실에 작년 대선만 해도 취재하러 카메라 메고 방송국에서 여러 팀 왔는데 처음에 내가 일치 안 했어요. 근데 죽어도 보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간 놈도 안 내더라고요. 예, 그 뭐 이게 우리 사회 곳곳이 다 썩었는데 이게 이번에 보면은 뭐 박근혜 정부 몰락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가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저 뭐 종편에 저 논설 주간이 말이야 그거 다 하고 다닌 게 다 드러나고 그거 뒷거래 하다가 결국은 언론사하고 청와대하고 싸움이 된 거죠. 송모 씨라는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지만 그 속에 그 거래하는 게 많은 겁니다. 그 거래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에는 그 서양에는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 정계로 나가는 거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언론사에다가 국회의원 되는 게 뭐 당연한 거로 하는데 그러네요. 미국에 기자하다가 국회의원 됐다고 없어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CBS의 그 유명한 월터 크론카이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신뢰를 받는 그 앵커인데 그분이 퇴직을 가까이 돼가지고 어느 당에서 와달라고 그러니까는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당으로 가면은 여태까지 내가 한 행위가 다 불신을 받게 된다. 그 당으로 가기 위해서 한 행위로 돼버리고 또 내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도 또 몸담았던 회사에도 엄청난 누를 끼친다.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하던 사람이 비판의 대상 속으로 간다? 감시하던 사람이 감시의 대상 속으로 간다? 그럼 여태까지 비판 감시한 행위가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노갑 씨가 옛날 저하고 뭐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한때 좀 이렇게 밀려났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전 또 어리 지킨다고 가끔 가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 정풍 운동을 주도한 이 방송인 출신 모 씨가 선거가 있기 한 2년 전부터 자기 집으로 또 본인이 아는 언론인이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서울에 나간다니까 서울에는 죽어도 안 나가고 호남에 나가겠다. 고향이 호남인데. 그래서 이때여서 거기 또 공천을 줬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최고득표 가까운 수준도 하고 그 뒤에 대선도 치르고 대선 후보도 됐어요. 물론 되진 않았지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를 공천 주고 이런 사람을 물러가라고 이제 이렇게 정풍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제가 뭐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직 기자에 있으면서 선거 한 2년 전부터 내가 나갈 거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하면서 대충 그 집에 오는 사람은 저만 그런 거 안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큰절을 합디다. 그건 뭐 우리 동양의 미풍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게 우리 민주사회가 되면서 큰절하는 것 자체가 참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들도 공적인 자리에서 무슨 큰절을 하고 말해
JP를 가서 뭐 가서 큰 저로 이거 참 아주 그 전근대적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와대에 그 저기 뭐 면담을 하러 갔는데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이제 악수하려고 옆에 서 있는데 대통령하고 바로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런 것도 봤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옛날에 뭐 무슨 일 때문에 저 최시중이라는 뭐 대단했죠. 그 양반 대단했죠. 방통위원장이 제 3인자라고 그랬잖아요. 뭐 예. 이명박 다음에 형님 다음에 예. 3인자랬는데 제가 단둘이 만날 일이 있어서 뭐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인데. 네. 그러고 나와서 이제 그 후배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아니 그게 그렇게 높은 노릇 만나면 큰 절을 하고 그만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저러고 충성을 서야 하고 그래야지. 그 만나가지고 그냥 빤히 쳐다보고 방송 이런 거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식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내 상식에는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말이야 큰 절하고 이게 무슨 뭐 조선 왕조 시대도 아니고 그럼 뭐 내가 할아버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공인으로서 만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 또 그거 내가 한번 못 들은 것은 아까 말씀한 그분 앞에 제가 같이 이제 저기 옆에 지역구에 적진에 출마한 차관급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뭐 저보다도 더 작게 얻고 떨어졌죠. 저도 떨어졌고.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자리를 좀 이렇게 해서 저도 좀 알선을 해서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장관을 한번 해서 또 해서 한번 높은 분 한번 소개 좀 해달라. 집에 가고 싶다. 근데 혼자는 못 가니까 내보고 좀 안내해서 가달라. 이래서 같이 갔어요. 연락하고 나는 그냥 도와준다 생각을 하고. 근데 바로 딱 들어가더만 삐스의 속도로 팍 이러더라고요. 그러는 거래요. 나이 차이가 뭐 제가 봤을 때 한 10살? 예. 그 장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나간 얘기 양정철이라고 왜 노무현 정부 때 신문방송 주물렀던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데 뭐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양정철이라는 사람한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KBS 한나라당 지분으로 이사를 했던 사람인데, 예?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는데 신문에 다 나서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나라당 지분으로 KBS 이사를 하는 그때는 야당이죠, 한나라당이. 그런데 사장을 하겠다고 양정철이를 만나가지고 충성을 난 원래 한나라당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성을 서야 하고 말이야. 공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헬스를 씁니까? 예? 아니 그래서 그게 그래서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신문에 짱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마 양정철 씨가 볼 때도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하죠. 그럼 왜 갑자기 와갖고 적진에 있던 아니 사람이 그것도 만날 약속도 없는데 갑자기 밀고 들어가고 갑자기 밀고 들어가고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그 최민희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아무개 씨가 그렇다는 건 내가 안다 말이야. 뭐 그러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사장이 됐어요. 그때 그냥 말고 MB 때겠네. 아니 KBS죠. 아니 MB 때 정권이 바뀌어서 된 거 아니에요? 네, MB 때죠. MB 정부도 공영방송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게 그 사람이 지금 내 이름은 안 밝힌데 그 사람이 그 이명박 씨가 당선자가 됐을 때 이렇게 당선자 모시고 화면에 다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는 공영방송 사장의 뜻이 없나 보다 그랬어요. 왜냐면 공영방송은 게 심판을 보는 데거든요. 그때 특보로 있었어요. 네, 특보로. 그러니까 심판을 보는 데인데 어떻게 선수로 뛰는데 노골적으로 캠프로 가서 특보로 옆에 있었다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사람을 선수로 같이 뛰던 특보를 KBS 사장이 끝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야. 그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철학은 말고 개념조차도 없구나.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또 뭐 박건상이 뭐 그전에 박건상이 정연조 보내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우리 저기 강 의원님도 뭐 KBS 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저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한 번씩 또 뭐 금융이 된데 저는 뭐 이렇게 사람이 좀 부족한 게 많고 또 정치적인 배경도 없고 뭐 경력이나 정치적인 배경도 그러니까는 그냥 금융만 되다 말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근데 이게 보수고 진보고 공영방송에 이게 하바마스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공재다. 공영방송은 공공재라는 건 전기나 수도 같은 겁니다. 이런 걸 공공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것도 아니다.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게 공공재예요. 누구의 것도 아니면 내 거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전리품 같이 쓰고 또 홍위병들 동원해가지고 나가라 하고 이게 말이 공영방송 제도를 내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없어져야 돼요. 응? 그 경제학 용어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거는 다 그냥 갖다가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방송이 지금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공영방송할 그 의식 수준이 안 되니까 차라리 다 민영화하는 게 낫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공영을 위한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저는 맞다고 봅니다. 괜히 시청료 받아가지 말고요. 그러면 오너가 있으면은 살림은 똑바로 할 거 아니야. 노는 놈 없이. 그럼 저기 낭비는 안 되게 하겠죠. 근데 지금은 살림도 개판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강의님 오늘 방송 한국 방송의 현실에 대해서 뼈아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히틀러가 의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다수당이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히틀러가 힌덴베르크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하다가 나중에 뭐 제3국 제국입니까? 열어 가지고 총통이 됐죠, 그죠? 합법적인 절차, 민주적 절차를 밟았죠. 그런데 그때 보면 괴벨스가 독일 국민들이 철학이나 신앙, 도덕, 양심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참 최고의 수준에 있었는데 근데 게벨스가 거의 당시 영상을 보면 국민들이 전부 줄을 서서 하일 히틀러 하는 장면을 보면 말입니다. 아주 놀라워요, 그죠? 집단 광기를 유도하는 거죠. 그 게벨스가 히틀러하고 마지막에 벙커에 같이 있다가 자기 애들, 게벨스가 독일의 게르만 혈통을 늘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게벨스가 상당히 못생겼지 않습니까? 왜소하고요. 다리를 좀 절고 그런다고. 또 좀 괴물처럼 장애인이고 콤플렉스도 많을 건데 그 독일 혈통을 늘린다고 또 애들은 뭐 한 6명이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연년생으로. 애들 다 양미기고 자기도 죽었는데 근데 이 프로파간다가 그 시대나 통해야 된다. 그 시대.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한 80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한국 땅에는 아직도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정치적 통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그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을 상당히 과소평가한 거죠. 그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전체주의 시대가 아니고 소통을 안 하면 망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소통을 포장을 해가지고 가짜 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제 숙제가 밀려오는 거죠. 그럼 지금 맞을 거를 나중에 다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어느 날 이제 봄물 터지듯이 얻어맞겠네요.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기자회견 안 하고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제 기자회견이 쏟아지면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 기자들이. 그 사람들은 기자가 되는 게 아주 사람을 나쁘게 표현하면 사람을 괴롭히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닥쳐올 겁니다. 이제. 자, 그런데 요즘 언론들의 행태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 언론이 돈이 많은 최고 재벌 그리고 권력이 최고 센 대통령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언론이 그 두 사람이 힘이 자연적으로 빠질 때까지는 거의 하이에나 때처럼
네. 예? 하이에나죠, 하이에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언론은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다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있죠. 네, 옛날에 저 KBS 사장했던 양반인데 돌아가셨는데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고 썼어요. 이 원래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생생할 때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동신 위원님 모시고 우리 사회의 언론과 지금 돌아가는 정치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예. 나라 걱정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네. 아유 참 은퇴하시고 그냥 어디 좀 이렇게 좋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시원한데 예. 다니시도 지금 뭐 바쁘시던데.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참 예.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요즘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뭐 이 추이로 보면 살짝 이렇게 한꺼풀 꺾이는 이런 추이가 보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청와대가 청와대 TV라는 걸 만든대요. KTV가 있고 국정홍보TV로. 그럼 청와대가 뭐 청와대 이 춘추관도 있고 이런데 그 청와대 TV를 만든다라는 거는 유튜브로 하는 이 뉴스 브리핑 비슷한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직접 출연을 하신대요. 좀 뭐 신문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언론 정책을 전두환 시대로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땡전. 네, 땡전 시대로. 왜냐하면 정부도 옛날에는 뭐 봉보 기능을 정부 부처에 뒀다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에 대한 홍보라는 건 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신하고. 그 KT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책 방송이라고 KTV라고 있는 것도 그것도 뭐 국고 낭비하는 거죠. 시청률도 형편없고. 근데 결국 청와대 TV 만들어봐야 그 누가 보겠습니까? 그건 안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자가 발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 일반 언론들을 불신하고, 이건 뭐 홍보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쫓기는 마음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전두환 땡전 시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청와대가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춘추관에 와서 지금 코리아 패싱이 사실이 아닌데 문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통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뒤늦게야 저는 뉴스 브리핑에서 일찌감치 이야기를 했는데 뒤늦게야 이게 왜 대통령이 휴가가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통화가 안 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국가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왜 청와대에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을 씁니까? 뭐 홍보수석이면 홍보수석이라고 하고 대변인이면 대변인이라 하고 춘추관 관장이면 관장이라고 하지 저런 식으로 청와대에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은 겁니까? 그거는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댈 만큼 소수를 밝힐 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코리아 패싱이 아니다라고 말 한마디 한다고 국민들이 일반 여론들이 언론들이 그걸 신뢰합니까? 자기도 그러면 코리아 패싱이 아니다라는 말이 창피해서
뭐 창피해서 그런 거죠. 익명으로 그러는 예. 거니까. 아니 그걸 정말 자신 있게 해명하려면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기자들이 뭐 충분히 질문합니다. 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우병우 문제를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청와대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고위 관계자가 좌파 언론과 수구 기독 언론이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흔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시시하길래 제가 TV 나가서 그랬죠. 좌파 언론과 수구 기득권 언론이 누구인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누구인지 좀 밝히고 이렇게 말을 해라. 근데 정말 기자는 지 이름으로 그걸 쓴 사람은 실명으로 쓰는데 그걸 기자에게 춘추관에 와서 이야기를 했다면 공식적인 그걸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로 브리핑을 하는 이 자리와 모양을 갖추어서 한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술 먹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을 쓴다. 근데 자신이 없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세상 살면서 우리 정권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걸 보는데 꼭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야당의 얘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부는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뭐 오바마 같은 사람 보세요.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자기가 당당하면은 국민들을 설득시켜야지 자기를 밝히지 않고 뭐 기존의 그 미디어를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 TV를 만들고 이거는 아주 그 말하자면 폐쇄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느 정권이건 성공을 해야지 국가가 성공하는 거지. 어느 정권이 실패하면 국가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아니 너무 일찍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는 거는 참 우려할 만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은 겉으로는 소통 이런 걸 누구보다도 더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포장만 그런 거죠. 그러면서 먼저 사람이 너무 폐쇄적이고 불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자도 자기가 끌어안고 무슨 그러는 건 모양 포장만 그런 거지 실제는 이건 점점 퇴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게 수박 화채 먹고 무슨 생맥주 먹고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의자 땡기고 식판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싶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건 본질하고 먼 거죠. 그게 도대체 국민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호메어를 입고 손을 흔드는 거는 그 집안의 가정사에 관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게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그 보안이 매우 중요한데 저렇게 그 경호를 이상하게 하고 다니다가 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거는 우리 국가 원수가 말이에요. 분단된 상황에서 어떤 피해를 입으면은 이게 국가의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상당히 국민과의 접촉을 자연스럽게 늘린 그런 취지에서인지 몰라도 좀 위험하거든요.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국가 대통령을 위해할 만한 세력이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건 모릅니다. 그건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이고 또 베라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지. 참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고. 쇼통이죠. 그 포장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 내용이 좋아야지. 기자회견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생각 웃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게 국민들이 안심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 전화기 단속이나 또 기자들이 비서동으로 못 가도록 하는 이런 단속은 또 철저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중성이죠, 이중성. 근데 지금 이 타겟민의 이런 어떤 지금 대국민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프로파간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말이 프로파간다겠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프로파간다입니다. 일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계속 내보내는, 그래서 여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런 행위를 프로파간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선동이지만은 네. 선동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개념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역사적으로 프로파간다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치 게벨스. 시대 게벨스가 아주 선전상을 했죠. 선전상을 했죠. 히틀러를 그렇게 우상화하는데 일조한 사람. 근데 이 나치도 사연아들이 근처에 오지도. 근처에 오지도 못하다가 병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사자가 있으면 그놈 죽으면 뜯어먹을 거라고 옆에서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박통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될 때 이 하이에나 언론들이 굉장했는데 문제는 박통은 그리 될 줄도 모르고 뭐 9월 달까지도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었어요. 아까 말한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좌파 언론과 수국 기득권, 부패 수국 기득권이 합작을 했다고. 박통이 이제 옛날 박통 대신에 최근에 박통 얘기하시는 거죠. 박근혜 씨. 예. 그런 부분은 그저께 모를까요?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 회사를 경영하건 국가를 경영하건 들리지 않은 소리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예? 가까이 와서 달콤한 얘기만 해준 사람만 기분 좋아하면은 쓴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근처에 오질 않죠. 그러면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정보에 편식을 하게 되니까는 그렇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가지고 침몰하고 만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런 어떤 결과가 오기 전에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면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위기에 대한 시그널을 여러 군데 심어놔야 아 위기가 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미리미리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기에 대한 시그널을 6개월만 빨리 들었다 하면 저 지경까지는 그럼요. 안 갔겠죠. 그런데 본인이 워낙 근위적이고 또 소소하면 소통하다 보니까 누구도 위기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그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들으면 싫어할 일을 내가 굳이 왜 말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뭐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총리부터 비서실장, 수석장관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정무수석도 거의 못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비서실장도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은 이제 근무를 안 한 거죠. 근무를. 그 이번에 타결민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사람이 미국 백악관의 공보국장을 열을 하다가 트럼프 편에 서서 그 딸 이방카와 사이 구순을만 믿고 온갖 그 막말을 이 트럼프의 정적들한테 대신 공격하다가 열흘 만에 쫓겨난 이 스카라무치라는 친구가 있죠. 그 사람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탁현민이라는 사람은 뭐 우리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이제 곧 그만둘 겁니다. 이제 흘러가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게벨스는 없어도